소방국어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시험을 치르고 지금 다들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제 시험의 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서 또 침울하게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든, 아니면 자, 새로 또 새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든, 우리가 뒤돌아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오답 확인,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제 치러진 따끈따끈한 10월 13일 소방국어 B형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강으로 여러분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자료를 제가 2개 첨부를 했는데요. 하나는 정답과 해설, 그래서 해설도 같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총평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총평 부분은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정답과 해설을 보시면 이 설명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설명에서 또 놓친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어제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 유형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한 문항 한 문항 해설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 현재 메가 소방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윤주 선생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양력은 제 교수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주국어 그동안의 기본서와 테마특강,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에서 10월 13일 시험도 90%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어제 시험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어법 어휘 부분이 11문항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소방국어에서 어법 어휘가 좀 많이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 3개년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2017년 4월,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그리고 2018년 상반기인 4월까지를 세 가지를 놓고 분석해 보더라도 보통 어법 어휘가 10문항이 넘어가지가 않고 독해 부분이 10문항이 넘어가는 이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험은 지금 보다시피 어법 어휘가 11문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법 어휘가 11문항이었다는 거는, 자, 어법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어법을 다시 문법과 규범 파트로 나누어 보면, 문법에서는 자, 높임법을 했습니다. 제가 메가 소방에서는 사실은 아직 입성 전이어서 정규 강좌를 진행하지가 않았고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과 4번을 강의했었죠. 근데 그 무료 특강 4번에서 여러분과 문법을 강의했었는데, 그 제가 짚어드린 문법 부분이 어제 시험에 다 골고루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어법 부분에서 높임법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높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이 부분은 완벽하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의문의 변동, 이것도 제가 특강에서 엄청 강조를 했었죠. 여러분, 의문 변동, 그리고 되게 쉽게 나왔죠. 탈락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의문의 축약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부분이었는데 요건 쉽게 출제된 편이었고요. 그리고 형태소, 품사,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했죠. 그리고 특히 품사는 품사의 변별, 그래서 관형사냐, 뭐 대명사냐, 관형사냐, 그리고 뭐 수사냐, 그리고 관형사와 부사 구별하는 문제도 풀었었고요.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문제도 풀었었는데, 역시 품사의 변별이 나왔고, 형태소도 자, 끊어서 나누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저랑 연습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연습보다 훨씬 쉽게 나와서 여러분이 약간 쉽게 푸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종류, 바로 직전에 했던 특강이었죠. 문장의 종류 구별하는 방법. 그래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구별하고,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이냐 종속이냐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언어와 국어, 언어의 특성은 이게 제 기본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이전에 상반기 대비를 하셨던 분들은 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되었던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규범이 2개가 나왔는데요. 규범은
자, 그동안은 이제 맞춤법에서 구별해야 할 말을 많이 출제했습니다. 3번의 시험에서는. 하지만 띄어쓰기 역시 나오는 영역이었고요. 외래어 표기도 뜨문뜨문 나왔지만 이번에 규범은 띄어쓰기가 외래어 표기를 했죠. 자, 이 띄어쓰기의 외래어 표기도 상반기 준비 때 제 동영에 여러 번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띄어쓰기는 제가 띄어쓰기 테마틱 강을 따로 진행할 정도로 띄어쓰기 강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분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이번 시험에서 특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휘 부분. 여러분, 소방국어는 어휘를 많이 출제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상반기 시험은 한자성어 이 정도 나왔었는데 한자성어와 유의어 관계 그리고 고유어까지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전 일주일 전 특강에서 어휘의 의미 관계도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어휘의 그리고 한자성어도 여러분이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성어를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 문항이 난도가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요. 대신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셨을 거예요. 어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다. 자, 그리고 독해가 9문항이 나왔는데요. 독해는 자, 비문학 독해와 문학 독해에서만 나왔습니다. 쓰기 말하기 영역은 나오지 않았고요. 비문학 독해는 자, 주제 찾기 한 문제, 일치불일치 한 문제, 논지 전개 방식 한 문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제 찾기와 일치불일치는 한 지문 안에 문항이 2개가 출제돼서 다소 긴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2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지문을 잘라본다면 한 지문당 지문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에서는 되게 간단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경우는 아니었고요. 자, 문학이 좀 특별했습니다. 문학은 자, 상반기와 비슷한 개수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론 하나가 나왔습니다. 판소리 6마당인데 이것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운문 영역에서만 오롯이 5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출제했던 고전 산문이라던가 현대 소설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문이 5개. 그래서 현대시만 3개가 나왔습니다. 현대시에서 표현 기법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소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원래 학생들은 쉬운 문제를 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특히 나는 시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쉽게 출제되었어요 해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래서 자, 어떤 영역이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은 예를 들면 현대시, 뭐 현대소설, 나는 문학이 어렵다. 이런 학생들은 그 문학 부분에 대한 학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전운문 한시, 이것도 한시에 어떤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 있고요. 시조 한 문항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항인데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규범과 문법, 규범 문법 파트가 지금 보면 40% 그리고 어휘가 15% 그래서 어법 어휘가 55%가 나왔고요. 그리고 독해 부분이 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대비해서 어법 영역이 조금 강화가 되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방국어라고 하면 자, 어법이 좀 적고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가 강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하반기의 시험은 어법 영역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3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소방국어도 이제 전 영역을 고르게 출제하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반기의 시험 패턴이 내년 상반기의 시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지금 18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출제 경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나는 운문만 공부해야겠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년 상반기에도 산문문학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문법만 열심히 해야겠어. 내년 상반기엔 규범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고정화된 틀이 아니라는 걸 수험생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 골고루게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한 문항 한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시험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어의 올바른 길잡이로 여러분의 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이고요.
자, 이제 개별적으로 한 문항씩 풀이를 좀 해볼게요. 문제 1번. 높임법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자, 높임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높임법은 제가 직전 그 어법 테마 특강에서 세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정리해 드렸죠. 그리고 거기 각각의 쓰임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여러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고, 그 주체 높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체 높임 서너 말어미 시와 조사 깨서를 쓰죠. 그런데 깨서는 꼭 맞추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체 높임 서너 말어미 시를 써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주체 높임에는, 자, 그 주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그 주어의 신체나 말이나 소유를 높이는 간접 높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바로 1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의 중요한 건 주어가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를 위해서는 주문하신의 시, 주체 높임 서너머름을 썼습니다. 자, 틀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커피 나오셨습니다에 한 번의 시를 더 쓰고 있습니다. 시 플러스 어시니까 나오셨습니다가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냐? 바로 커피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에 이 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바로 주체 높임의 부적절한 간접 높임의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특강에서 강조했듯이, 자, 간접 높임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그리고 음식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커피를 높이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고객님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도 되기 때문에 씁니다라는 종결어미에 의해서 상대 높임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간접 높임인데요. 이 말은 누구의 말? 사장님의 말. 그래서 사장님의 말을 높이기 위해서, 자,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간접 높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부적절하게 고치면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정도가 되지, 말씀은 계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장님이 댁에 계십니다는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여쭈어 보셨어요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자, 요거는 지금 주어가 되는 주체 높임이죠. 그래서 보셨어요에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문장은 주체 높임에는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쭙다라는 말인데, 여쭈다의 표현은 높임어휘입니다. 자, 이 높임어휘는 누구를 위해서 썼냐? 그것은 바로 제게라는 제게를 위해서 쓴 거죠. 자,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 즉 대상을 높이는 표현을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객체 높임은,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려면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인데,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높임 표현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자, 바로 여쭈다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보셨어요 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가, 자, 내 방으로 오라고 하셨어를 전달한 말이죠. 그래서 내 방으로 오라, 이 말을 듣는 너는, 자,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라라고 맞게 썼고요. 그 말을 하신 분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와 하셨어에 시를 적용해서 주체 높임을 아주 잘 적절하게 사용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즉 청자인 너니까, 자, 낮춤 표현으로 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주체와 상대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2번으로 쉽게 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자, 이 문제도 제가 특강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죠. 품사의 변별을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제가 특히 관형사를 잘 기억해라. 자, 여기는 어때요? 자,
우리 체온에 의한 체온의 품사. 새 신발을 신으니. 자, 신발은 신발인데 무슨 신발? 새 신발. 자, 새는요. 원래부터 요 모양으로 태어나서 계속 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새는 체온을 수식하는 뭐다? 관형사. 자, 그런데 나머지 건요.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자,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앞에 서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지야. 자, 그리고 그는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니긴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 자주 다녀. 자, 우리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지야. 철수는 이번 시험을 위해서 정말 공부한다? 아니, 정말 열심히. 열심히는 다시 공부했다를 꾸미죠. 부사는 부사 자신도 수식한, 역시 부사. 그래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관형사. 그래서 여러분이 관형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기억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판소리 그리고 이론의 학습이 없었다면 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학생은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만 이론을 학습하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판소리는 신재효가 6마당으로 정리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이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신재효는 이 12마당이라는 판소리 중에서 다시 6마당을 다시 따로 정리를 해서 제자들에게 학습을 위해서 정리를 한 판소리 6마당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냥 외워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푸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도 2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정답을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실은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 2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했을 때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학생들이 항상 강조하지만 눈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 이 필요한 눈치가 예를 들면 뭐 심청전, 춘향전 들어봄직하죠. 적벽가도 왠지 들어본직합니다. 만분가 좀 생소하죠. 그래서 만분가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것도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아서 맞히기도 하지만 모를 때도 정답을 맞춰야 하니까 최대한 추리를 동원해서 눈치껏 푸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6마당으로 정리했을 때 빠지는 것이 바로 만분가입니다. 만분가는 얘는 자 우리가 판소리 6마당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위가 지은 자 유배 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판소리 6마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춘향가, 심청가, 그리고 흥부가, 그리고 수군가, 그리고 적벽가, 그리고 하나 더 변강세 타령. 자, 요렇게 6가지를 우리가 판소리 6마당이라고 하고요. 특히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춘향가는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을 하죠.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춘향전. 그리고 적벽가는 되게 독특하게 소설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판소리, 이 사설이 되죠. 그래서 삼국지, 적벽, 대전의 부분을 모티브로 삼아서 적벽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우리가 판소리 6마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시험 직전에 저랑 어법 특강에서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다음 중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문장의 종류 2가지가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 2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 자, 일단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그리고 겹문장이라고 하면 다시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 혹은 암기 문장이냐,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라면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그리고 다시 암기 문장의 절의 종류가 무슨 절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이 문장의 종류는 상반기에 꾸준하게 이어서 꼭 출제하는 한 문항이기도 하죠. 자,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 문제들은 무슨 절을 안 하느냐까지 물었었고요. 그 절의 종류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어진 문장 안에서 여러분이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대등적으로 이어졌느냐인데 우리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보통 자 3가지 경우죠. 그래서 나열, 열거를 하거나 그리고 대조, 그리고
선택의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나열할 때 쓰는 대등적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것이 고지요. 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을 겁니다. 특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제가 어법 테마 특강에 예문으로 적어드린 문장입니다. 제 기본서에도 예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 예문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이 이제 앞절 때문에 앞문장 때문에 뒷문장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인과이거나 그 다음에 조건이거나 그리고 인과 조건 의도인 경우에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문장이 두 개 이어진 문장인데 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죠. 까마귀가 안 날았으면 배가 안 떨어졌겠죠. 사공이 사공이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우려면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이 세 개의 문장은 앞에 문장 때문에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4번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반말이 쥐가 듣는 이유를 낱말을 새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쥐가 반말을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것은 전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이 아마 여러분이 이것도 일종의 형식인데요. 사실은 이 정지상의 송인을 문학 작품으로 냈으면 여러분이 아마 더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윤주국어 기본서에 정확히 있는 건데 정지상의 송인은 말 그대로 송인. 자, 우리가 보통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별 노래입니다. 이별 노래. 그래서 이 이별 노래를 주제로 지금 부른 노래인데요. 한시죠. 그런데 이 한시 중에서 제가 항상 문학을 할 때 학생들의 강조한 그 한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지상의 송이는 표현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의 어떤 독해 부분의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형식을 물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을 출제하고 문학의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해석은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대로 읽어보시면 우헐장제 초색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비겐tuk의 풀빛이 짙어간대. 송근 남포 동비가 남포에 인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대동강 수하 시진. 대동강물은 어느 때 말을 여나. 그래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눈물을 보태기 때문이야. 별루 년년 첨녹파. 내가 이별 눈물을 보태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완전 과장된 표현이죠. 근데 그만큼 슬프다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작품의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형식입니다. 우리가 한시 형식은 글자 수로 정해집니다. 한 행의 글자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7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2, 3, 4, 4행이죠. 우리가 4행은 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보다 2배가 많아진 8줄은 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7글자 4행. 정답은 7원 절구예요. 그래서 7원 율시는 7글자 8행. 5원 절구는 5글자 4행. 그리고 5원 율시는 5글자 8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수업 시간에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작품을 물었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 가죠. 자, 6번이 한자성어인데 한자성어는 이 한자성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되게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또 소방 수험생들의 특징이 이 한자성어를 잘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자성어를. 그래서 사실 어휘 영역을 거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상황에서 어울리는 한자성어인데 이 한자성어도 그냥 사전적으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제시문에 나오는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으셔야 해요. 그러면 보면 수진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공부한다고 공부획을 짜서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정훈이는 그 책의 두께를 보는 순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6달이 지난 후 시험에 합격한 수진이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뒷부분이에요. 역접 뒷부분.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한 결과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있었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노력을 했더니 성공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한 노력이라는 거죠. 꾸준한 노력. 매일매일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자, 일단 아닌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를 더하죠. 설상가상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거기에 어려운 일이 또 생긴다. 그래서 안 좋은 일 위에 안 좋은 일이 겹쳤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어부질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어부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부? 왜? 아, 이거는 이제 고사에서 나온 거죠. 뭐 예를 들면 도요새와 이제 그 조개가 싸우다가 어부가 뭐 둘 다 잡았다. 이런 고사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싸우는 당사자끼리 싸움에서 제3자가 이익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상전벽해인데요. 뽕상입니다.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구나.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가 메가 소방학원 자리인데 어느 날 내일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 자리가 산이 되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다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바뀌었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제시문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1번밖에 없습니다. 마부위침. 침입니다. 마부.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끼는 되게 큰 물건이에요. 그게 이 작은 바늘이 될 때까지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부이침이 무슨 뜻이냐?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진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공부지만 매일매일 공부했더니 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시간의 흐름은 있지만 상전벽해는 시간이 흘러서 변했다라는 뜻이고요. 마부이침은 시간이 흘렀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 갑니다. 의문의 축약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제가 요거 의문의 변동에서 아주 강조했던 겁니다. 자, 축약은요. 쉽게 말해서 A 플러스 B 두 개의 의문이 만났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닌 자, 어떻게? 제3의 C가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죠. 두 개의 의문이 만나서 한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 자, 그런데 이것과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될 게 의문의 탈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만났는데 A가 없어져. 그래서 B만 남거나 반대로 A만 남거나 자, 요렇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탈락이라고 합니다. 보통 축약과 탈락을 항상 물어보는데요. 자, 보세요. 자, 모음의 축약이죠. 왜 플러스 어가 만나서 돼지대자에 돼가 됐네요. 그쵸? 맞죠? 그대로입니다. 그쵸? 두었다에 우 플러스 어가 만나서 워가 됐네요. 자, 역시 축약입니다. 그 다음에 으 플러스 이가 만나서 의가 됐네요. 축약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가 플러스 아서가 붙었는데 자,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자, 우리 국어는 이렇게 똑같은 모음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탈락시키죠. 굳이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하나 탈락. 그래서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한다? 의문의 탈락. 그리고 동음 탈락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경우는 이 경우는 반드시 탈락해서 쓰지 동음 탈락인 경우는 가아서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3번은 탈락. 나머지는 축약. 이것도 제가 어법 특강에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의문의 변동을 강의할 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8번.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눌 때 적절한 것은 자, 형태소는 일단 크게 자르고 그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자르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크게 먼저 자르고 그리고 이것도 직전 어법 특강에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크게 자르면 명사 하늘 조사이 말고에서 자, 형용사 푸르다 형용사인데요. 여기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막
용언의 어간, 푸르, 어간, 어간어미, 어간어미. 그렇게 나누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이 맑고 푸르다. 그래서 다 쪼갠 4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4번.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문제 중에 되게 좀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었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띄어쓰기인데요.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원칙만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한번 보실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데 어떻게 띄우느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띄어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단위를 나타낼 명사가 의존 명사에 포함되는 단위 명사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조사와 의존 명사, 특히 단위어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띄어쓰기에서 여기의 핵심은 조사와 의존 명사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실게요. 당신이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여기엔 지금 뭐가 있는데요? 때가 있잖아요. 자, 여기를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인 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있을까? 요 조사잖아요. 여기도 조사잖아요. 조사는 지금 다 붙였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뭐냐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 만큼이 조사냐 의존 명사냐. 제가 그 상반기 강의를 할 때 이 만큼을 엄청 띄어쓰기 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의존 명사냐 조사냐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게 만큼대로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만큼이 출제가 된 거죠. 그러면 만큼이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별하는 핵심은 앞에가 용언의 활용형으로 만큼을 수식하면 의존 명사고 앞에가 체언이 오면 이 만큼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의 조건을 보셔야 돼요. 앞을 봐. 그래서 만큼인데 어떤 만큼? 한국인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큼은 지금 한국인의 이게 지금 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죠. 얘가 지금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의존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니은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을 한 채를 샀다. 자, 요거 조사죠. 그리고 조사죠. 그리고 여기 조사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채입니다. 채. 채가 바로 뭐냐면 집을 세는 단위죠. 이게 단위 명사. 그래서 집을 한 채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앞에 나오는 자, 채를 수식하는 수관형사의 꾸밈을 받아서 띄워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띄웠죠. 그래서 얘는 맞다는 거죠. 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을 샀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이 뭐냐? 자, 무궁화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조사. 그리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할 때 꽃이라는 명사 뒤에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해주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죠. 이다에다가 비읍니다를 붙여서 입니다로 지금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조사입니다. 얘가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꽃과 이다는 붙어야 되죠. 꽃입니다를.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놓고도 틀린 학생이 있어요. 어떻게 틀리느냐? 그래서 문제를 반드시 잘 보셔야 합니다. 보기의 문장 중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이냐고 했을 때 이렇게 다 찾아놓고 맞는 것은 그러면 뭐냐면 기역과 디귿인데 이렇게 다 찾아놓고 니은과 리을을 답으로 찾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요건 팁인데요. 이건 항상 기억하세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되게 불친절해요. 특히 공무원 시험만 그런 특징을 가져요.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혹은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한 것에 밑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의 발문을 먼저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긍정 발문인가 부정 발문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름 동그라미를 하고 틀린 것은이면 표시를 역삼각형을 하셔가지고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거니까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이죠. 자, 지금 10번과 11번이 지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통계 수치를 본 적 있니? 그래서 사실 이게 공정무역에 대한 글인데 공정무역 지문은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이제 기본서와 동형 모의고사에도 공정무역 지문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문이. 그런데 그 지문을
표현만 좀 달리한 거죠. 자세하게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그래서 이런 통계 수치를 본 적 있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비문학이었으면 되게 딱딱했을 텐데 그냥 비문학 말투였으면 이런 통계 수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구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문이 굉장히 길었죠. 보세요. 단락이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이런 통계 수치 하나, 그런데 둘, 그것은 셋. 그리고 바로에 하나. 지금 보시면 이런 통계 하나, 그런데 그것은 3이고요. 또 바로가 4죠. 공정무역 5죠. 그리고 또 시작되죠. 6, 7, 8, 그리고 9, 무려 10단락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로 반으로 자른다고 해도 한 문제의 지문에서 5단락씩은 최소 된다는 거죠.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길이가 길어서 시간을 썼을 거예요. 하지만 길이에 비해서 문제의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원래 출제 원칙이 지문도 길고 복잡한데 문제까지 어려우면 어떤 수험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문이 길고 지문의 난도가 높으면 오히려 문제의 난도는 좀 낮고요. 지문이 짧고 간단하면 문제의 난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지문이 워낙 길어서 문제의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보시면 10번 윗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꾸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되게 간단하게 간략화를 시켜서 빠르게 풀어야 되죠. 이 시험의 핵심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적절한 거죠. 특히 비문학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적절한 겁니다. 그럼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하면 결국 이 선지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 이 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은 막 바꾸어 말하면 이제 주제 찾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라는 건 지문 처음부터 지문 끝까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지문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이 의문형의 형태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지워버립니다. 공정무역의 뜻 지워버리세요. 공정무역 문제는 한 개 지우세요. 공정무역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그럼 공정무역 우리에게 주는 이익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이익 이렇게 되겠죠. 공정무역 언제 시작했고 현재 실택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인가를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앞부분은 공정무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뒷부분은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에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4번으로 쉽게 푸실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은요. 이 원래 일치불일치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하지만 얘는 너무나 쉽게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반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유형은 우리가 일치 그리고 불일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봐주세요. 자, 먼저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요? 그래서 잘 봐요. 이것도 팁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한 팁이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지문을 다 아무 생각 없이 다 읽고 그리고 두 개의 문제를 풀면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아까 보셨죠? 10단락입니다. 그리고 10단락의 문장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딱 봤더니 문제 유형 두 개가 하나는 주제 찾기고 하나는 내용의 일치불일치입니다. 그럼 주제라는 건 어차피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크게 읽는다 치고 일치불일치는 지문을 읽기 전에 선지를 반드시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의 키워드를 기억해서 시작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즉 1번을 보면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대기업이 시작다. 아, 시작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후진국의 빈익빈 부익비 현상, 빈익빈 부익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우리나라에선 공정무역이 50여 년의 역사,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의 역사, 우리나라를 착한 커피만 기억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읽다가 보면 제시문을 읽으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보시죠.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읽다가 첫 단락부터 자 읽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면서 읽는데 갑자기 빈익빈 부익부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깊어진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읽는 순간 여러분 어디로 간다? 자, 선택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 현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심화되고 있죠. 아,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읽으면 당연히 이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깊어진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또 읽다가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의 빈곤의 고통에 벗어나게 되는 공동.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시작한 거죠. 공정무역을 탄생시켰다. 그럼 선진국을 보는 순간 자, 선택지 갑니다. 선진국의 대기업에서 시작했다고? 아니, 선진국 사람들이. 그럼 또 여기서 뭐다? 틀렸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빈익빈 부익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선진국 대기업 시작된 거 틀렸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운동이 시작되었어. 운동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제 관심이 생기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공정무역예로 착한 커피와 아름다운 커피도 이 운동에서 나온 거야. 바로 나오죠. 이게 무려 9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공정무역이 뭐 운동의 하나다. 이런 것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완벽하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50년을 기억하거나 우리나라를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죠. 이게 무슨 50년이에요. 50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여기 유럽에서는 50년의 역사를 지닌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틀렸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였지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일일이 문장을 읽었으면 아주 시간을 낭비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반드시 독해 전략과 전술로 여러분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제 비문학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2번 갑니다. 밑줄 친 고유어의 느낌에 대한 유의어를 한자어로 바꿔라. 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 어휘의 의미 관계인데요. 자, 유의어와 고유어가 나왔죠. 그럼 이건 어휘의 의미 관계, 의미 관계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미 관계를 따졌을 때 유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뜻이 비슷하면 유의어, 그리고 뜻이 상반되면 반의어, 한 단어가 한 단어를 포함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하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유의어를 바꾸는데요.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푸는 팁을 드립니다. 되게 간단한 팁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 자리에 요 단어를 대치시켜서 문맥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알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자리에 기분을 넣습니다. 나도 잘 알지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되죠? 그 책에 대한 느낌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어서 그 책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소감은 말이야. 정말 충격이었어. 그리고 전학가는 보람이를 배웅하는데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적인 감회를 느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미심적인 감회라는 표현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미심쩍다라는 표현은 되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감회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지금 감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각각의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대입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감회라는 단어는 제가 또 이 해설, 여러분 프린트하신 해설에 각각의 뜻을 자세하게 해설에 놓았습니다. 감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지난 날을 회상했을 때 느껴지는 회포예요. 그래서 뭐 그 일에 대한 내가 감회를 말하자면 감회는 이랬어 하면서 지난 날을 떠올려서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는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기분이란 단어는 뭐 내 감정이에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대상 때문에 느껴지는 불쾌함, 유쾌함 이런 감정을 기분이라고 하고 감정 역시도 마음의 기분이야. 그러니까 기분이란 말과 감정이란 말도 같이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소감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내가 느낀 것, 그 책을 읽고 느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고유어를 우리가 모르는 고유어들이 많은데 그러한 고유어들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입법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휘에 대한 스트레스는 너무 크게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13번 보시죠. 13번은 다음 시의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자, 이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게 시의 표현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비문학도 전략과 전술이 다르듯이 문학도 문학 장르별로 전략과 전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문문학을 풀어야 하는 전략과 전술, 우문문학을 풀어야 하는 전략과 전술이 다른데요. 일단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김영랑의 5월이라는 시를 충분히 감상한 후에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지문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1번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이 있는지 확인. 뒤에 것도 확인. 시선의 이동이 있냐. 시상전개. 그 다음에 색채의 대비가 있느냐. 그리고 직유법을 썼느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반복, 색채, 직유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보면 자, 보면 여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뭐가 보이죠? 자, 이랑 분. 자, 반복입니다. 그리고 들길은 붉어지고 골목은 푸르러졌다. 색채의 대비가 있죠. 그리고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산봉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산봉우리 보고 너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바로 뭐냐? 산봉우리의 인격을 부여한 무슨 법이죠? 의인인 거죠. 직유는 뭐뭐 하는 듯이, 뭐뭐 하는 처럼인데 직유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복, 색채 대비 확인, 직유가 없어. 답은 4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의 이동이라는데 시선의 이동은 내가 보는 관찰의 대상이 변하는 거죠. 들길을 봤다가 골목을 봤다가 바람을 봤다가 보리를 봤다가 꾀꼬리를 봤다가 산봉우리를 보고 있죠. 자,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시에 기역에서 리을의 역설적 표현. 제가 역설 표현을 설명할 때 항상 이육사의 절정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역시 표현 방식의 하나죠. 이건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사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수사법은 여러분이 개념을 학습한 후에 문제에 나왔을 때 문제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서리빨 칼날지 그 위에 섰어 한발 제게 디딜 꽃이 없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야.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대한 작품을 묻지 않았죠. 그래서 자, 표현기법을 설명하면 자, 일단 역설법이라는 거 수사법 종류 안에 여기서는 이제 역설법을 물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역설하고 반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면 자, 쉽게 말해서 되게 모순되는 두 가지. 그래서 겉으로 표현된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표현엔 모순이 발생하고 그리고 하지만 내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에는 이면적인 의미는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진리. 자, 그래서 의도된 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순이란 건 자, 우리 흔히 해서 창과 방패인데요.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죠. 창을 팔고 싶은 사람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 필요한 사람을 사갔죠. 그런데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요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그리고 모든 창을 막아내는 방패는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모순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역설법을 찾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쉽게 긍정 이미지와 혹은 부정 이미지가 공존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도 일종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죠. 강철로 된 무지개다. 여러분 강철은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지개는 어때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예요. 강철이 어떻게 무지개지? 무지개가 어떻게 강철이야? 요 두 가지 부분이 바로 모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 표현된 표현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역설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는 것이 이긴다. 이별이 있어야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이 일종의 역설법이죠. 그래서 저것도 겨울은 지금 현재 화자가 처한 계절은 겨울처럼 아주 차가운 심지어 추운 계절에 그리고 너무너무 추운 북방에 그리고 꼭대기 칼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서서 한 발만 제껴도 떨어져 죽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런 급박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지개를 떠올린다는 거지. 지금은 강철 같지만 언젠가 무지개가 뜰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조국광복이 올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화자의 어떤 마음가짐이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런 여유를. 그래서 어쨌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여기가 이제 역설법인 거죠. 이것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자, 15번. 자, 요것도 이제 언어와 국어라는 제 기본서 첫 파트에 바로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건 수업할 때 엄청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 영미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출제자가 좀 내용을 바꾸었고 이게 피터 박셀의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떤 어느 날 주인공이 일어나서 되게 심심한 거지. 그래서 언어들을 막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을 막 침대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 거예요. 혼자 열심히 연습해서 그게 체계화된 후에 동네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은 고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걸로 인해서 언어에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특성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오답 선지가 있었습니다. 자의성이죠. 자, 보면 영미는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 부르는 게 싫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침대, 사진, 침대에 누울 거야가 아니라 사진에 누울 거야. 의자를 시계에 앉아있다 이렇게. 그럼 사실은 여기까지를 잘라서 말하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이 언어의 뜻과 즉 의미와 소리, 음성, 의미와 음성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앞부분까지 하면 이걸 우리가 자의성이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자의성이 돼야지. 그런데 뒷부분이 있죠. 하였다. 중요한 건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언어의 특성은 문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회성이 답이 되어야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게 학생들은 자의성 플러스 사회성이잖아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칠 수 있지만 결국은 사회성을 어기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으로 보는 것이 조금 타당합니다. 자,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조 문제 나왔습니다. 고전 시간인데요. 제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시조고요. 동영 모의고사에도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제 도기가 청청하겠다. 내가 죽어서 복례산 제일 높은 봉오리에 낙락장송, 자, 엄청 큰 가지를 펼친 푸른 소나무가 되겠다. 소나무. 그래서 백설, 눈이 만건곤, 온 세상에 눈세상이 되었을 때도 나 홀로 독야청청 푸르겠다. 그래서 네 몸은 화자예요. 화자. 나예요. 나. 화자. 내가 무엇이 된다? 낙락장송이 되어서 언제나 푸르겠다. 그러니까 일편단심을 다짐하는 거죠. 백설이 만건곤한다는 게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쵸? 이건 상황이고 S. 저는 이거 화자를 N이라고 하죠. 노스트의 기법을 공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눈짐이 하자 희는 뜻 검다. 야광명월이 밤이를 어떻겠느냐. 여기서 이제 까마귀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백설이 부정적이듯이 까마귀는 눈을 잠깐 맞아서 하얗게 보이지만 원래 검다. 그쵸? 부정적이다. 그리고 야광명월은 자, 밝은 달이죠. 밤이어도 어둡지 않다. 긍정적이죠. 여기서 까마귀와 이제 야광명월이 대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님을 향한 내 마음 일편단심도 야광명월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박팽년의 시조는 부정적인 속성은 계속 부정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것도 계속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거죠. 나쁜 건 계속 나쁘고 좋은 건 계속 좋다는 거야. 나 역시 일편단심은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 시조인데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보실게요. 자, 선택지 1번. 가의 백설과 나의 눈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의 눈비, 백설이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눈비를 맞아 하얗게 보이지만 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의 독야청청과 나의 일편단심은 삶의 태도면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가의 독야청청은 내가 혼자 푸르겠다. 이게 일편단심인 거죠. 그걸 나의 말로 바꾸면 일편단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락장송과 나의 야광명월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네, 낙락장송은 내가 되는 거고요. 나의 화자 야광명월은 자기가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그쵸? 변하지 않는 대상. 그리고 가에서 이몸과 나의 님은 화자가 변치 않은 절개를 다짐한다. 가의 이몸은요. 화자 자신입니다. 나의 님은 님 향한 일편단심이니까 대상이 맞지만 이 설명의 대상이라는
이 가의 이 몸에서 답이 될 수 없죠.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요. 자, 순우리말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분 아마 조금 까다로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자어가 아닌 줄 알았다면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은 그래서 자, 이것도 눈치로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국경은 국자, 나라 국자죠. 도시에는 시가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이 순식간과 거미였는데요. 자, 우리가 정답은 거미였습니다. 거미. 그쵸? 그래서 거미가 순우리말인데 요건 자세한 한자는 제가 해설지에 지금 참고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난도는 여러분이 이게 고유어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잘 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고유어인 줄 알고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 고유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 그래서 이번에 어휘 문제에서 한자 성어와 이 고유어 찾기 문제는 조금 수험생 여러분에게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역시 현대시가 나왔는데요. 자, 현대시 보시죠. 자,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싼다 라는 시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지금 표현 기법과 태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순수하고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는 화자의 태도죠. 그리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다.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라고 하죠. 통사 구조라는 건 문장 구조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어휘의 반복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주제 강조라고 표현이 있고 자신의 소망을 산에게 말하는 것처럼 산이 자신에게 원래는 자기가 산한테 말하는 건데 주객을 전도시켜서 산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절제된 감정으로 산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는 선택지만 봐도 답이 보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순수하고 탈속성이 지향한다 그랬는데 산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대요. 일단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면 산이 나를 에워싸고 나한테 산이 씨앗 뿌리며 살아라 한다. 자기가 씨앗 뿌리며 살겠다는 뜻이죠. 밭을 갈며 살겠다는 뜻이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겠다는 거죠. 산이 나를 에워싸죠. 그래서 뭐다? 아주 어떻게 살겠다? 막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산에 가서 아주 씨앗 뿌리며 밭이나 갈고 그냥 마치 찔레처럼 쑥대밭처럼 그리고 금음달처럼 살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는 순수하고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는 태도가 맞는 답이고요. 그럼으로써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고 했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는 뿌리며 뭐뭐 해라 한다. 뭐뭐 하며 뭐뭐 해라 한다. 뭐뭐처럼 뭐뭐 해라 한다. 뭐뭐처럼 뭐뭐 해라 한다. 뭐뭐처럼 뭐뭐 해라 한다. 이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죠. 이걸 대구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산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좀 전에 말했죠. 산이 날 에워싸고 뭐뭐 해라 한다. 그러면 산이 나에게 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인데 어떻게 산하고 내가 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나는 산하고 되게 친근감 있게 산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절제된 감정도 아니고 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산은 오히려 화자가 순수하고 탈속적인 세계를 지향할 때 그 산조차도 그 순수하고 탈속적인 세계의 어떤 이미지로서 지향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지향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9번. 내용 전개 방식을 물었는데 이것도 비문학이죠.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안에는 전체적인 논지 전개가 있고 부분적인 논지 전개가 있는데 이 부분적인 논지 전개 안에는 다시 들어가서 설명 방식 혹은 서술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자 설명 방식인데 분류, 서사, 대조, 인과 중에 뭐냐.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하죠.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이 있다. 그래서 다시 각각을 자 국보는 어쩌고 저쩌고 보물은 어쩌고 저쩌고 사적은 어쩌고 저쩌고 명승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누었죠. 자, 여러 대상을 기준으로 가지고 나누어 각각을 설명하는 방식이 분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분류 안에는 다시 분류와 구분이 있죠. 그래서 분류는 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다 분류 안에 포함이 되는데 분류 속 분류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큰 걸로. 예를 들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 한다. 그리고 구분은 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화재가 국보, 보물, 사적, 명소 이렇게 나누는 것 분류 속 구분이에요. 근데 선지가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분류가 정답이고요. 서사는 자 이거는 뭐죠?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들어가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시키는 게 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두 개가 시간하고 사건이고요. 대조는 차이점이죠. 반대 대상과 차이점. 인과는 자 원인을 밝혀서 그에 따른 결과를 서술하는 방식. 정답은 1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요. 외래어 표기가 옳은 건데요. 자, 외래어 표기는 사실은 외래어는 세부적인 어떤 단어들을 외워야 하지만 이건 되게 쉽게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카페, 비전, 재즈, 슈퍼마켓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일단 외래어 표기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만 알아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비전할 때 이 지읒 뒤에 나오는 후행모음, 지읒계 후행모음은 이중모음을 쓰지 않는답니다. 비전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비전이에요. 전이 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파열음 계열에서 된소리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카페가 되지 않죠. 카페죠. 그래서 재즈 아니고 재즈를 썼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죠. 수가 아니라 슈퍼마켓. 그 정답은 3번. 재즈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각각 개별적인 문제를 풀었고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상반기의 난도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영역을 좀 강화해서 상반기에는 출제되던 뭐 고전 문법은 전혀 출제하지 않고 현대 문법만 고르게 출제를 좀 했고요. 또 어휘 영역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어서 여러분 한자 성어나 아까처럼 고유어 찾기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비문학 문학 독해는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산문문학은 전혀 출제하지 않았고요. 우문문학만 오롯이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작품 분석 위주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긴 지문이 있었으나 문제 난도가 높진 않았다. 그래서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 소방국어는 소방국어의 특징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타 일행직 강의처럼 굉장히 자세하고 막 범위를 넓혀서 공부하시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손해고요. 이 소방국어의 특징은 여타 일행직의 어떤 어법, 문법과 규번 영역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어휘도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학, 비문학이 좀 문항 출제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다른 일행직 국어와 동일하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소방직 국어에 최적화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도 역시 소방직 시험에 맞는 국어 수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7급, 9급 일행직 강의를 지금 동시에 병행하고 있지만 소방국어와 일행 강의를 제가 구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방국어에 최적화된 저 윤주국어 이제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 그리고 결과를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을 잘 못 치르신 분들도 내년 상반기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떤 밑거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